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한일 간 F-15 간 교전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한 언론에서 이러한 물음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소유한 F-15 전투기에 대한 비교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언론은 2020년이 일본 항공 자위대 주력 전투기인 F-15J 이글을 도입한 지 40주년에 해당한다고 회고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전투기라고 말할 수 없지만 현재 일본은 F-15를 201대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전투기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귀중한 항공전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F-15는 한때 고성능이었고 비싼 전투기의 대표 주자로 알려져 도입할 수 있는 나라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개발국인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항공 자위대까지 4개국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전투기의 가격에서 차지하는 전자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매우 커 F-15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서 경제성장을 통해 새로운 도입국이 늘어났습니다. 2020년 현재 한국, 싱가포르, 카타르가 더해져 지금도 양산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국 공군과 일본 항공 자위대는 이웃 나라에서 같은 F-15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F-15K와 F-15J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항공자위대 기계는 초기형 F-15SJ와 성능 향상형 F-15MJ가 각각 100대씩 있으며 이 중 F-15SJ는 1970년대 개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약 30년의 기술 격차가 있는 한국의 F-15K를 상대로 승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F-15K 레이더는 발전해 더 새로운 APG-631을 탑재하고 링크 16 네트워크에 의한 전술정보 공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을 포함한 초기에는 금수 조치가 취해진 자기방어 장치, 전술 전자전 시스템을 미국 이외의 F-15로는 처음으로 탑재했습니다. 또한 미국에 F-15도 없었던 타이거 적외선 수색 추적 장치를 가지고 있고 공대공 미사일은 180도의 넓은 공격 범위를 가진 AIM-9X 사이더 와인더와 발사 후 자율 유도하기 위한 고성능의 AIM-120 암람이 탑재 가능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F-15K는 F-15SJ에 대해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1940년대의 영정과 F-15SJ의 기술 격차가 30년이기 때문에 F-15SJ의 능력은 위기 수준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성능 향상된 F-15MJ에게는 승리의 기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F-15MJ 레이더는 F-15K와 동일한 것이며 똑같은 링크 16 데이터 링크에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술 전자전 시스템도 국산 신형을 탑재하고 AIM-9X와 AIM-120과 같은 동일한 AAM-5와 AAM-4와 같은 새로운 미사일도 탑재 가능하며 중앙 컴퓨터실도 분류되고 이들은 F-15K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15MJ에 적외선 센서의 탑재가 보류되고 있으며 F-15의 추력은 F-15J보다 30% 증가하고 기내 연료 탑재량은 F-15J의 2배 가까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전투기로서의 종합 능력은 F-15K가 최고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편 F-15MJ에도 장점은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F-15K는 대지 공격 능력을 가진 스트라이크 이글의 파생형이며 다목적 전투기로 승무원은 다양한 임무를 해내는 만능이 요구됩니다. 반면 F-15MJ는 세계에서도 매우 드문 공중전 전문 제공 전투기이기 때문에 만일 양자가 같은 단지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 공중전 능력이 뛰어난 것은 F-15MJ의 승무원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능 면에서는 F-15K 몫이 있고 조종사는 F-15MJ 몫이 있어 두 기종의 공중전 능력은 아마 거의 차이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항공자위대는 향후 F-15SJ를 F-35로 대체하고 F-15MJ에 대해서는 더욱 현대화를 실시해 F-15JSI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F-15JSI는 현재 미 공군용으로 양산이 진행되는 F-15EX 고급 이글에 준하는 전자기기에 모두 새롭게 디자인된 연료 탱크도 증설될 전망이며 F-15K를 초과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JSI와는 고급 이글화에 의해 새롭게 대지 공격 능력을 부여받아 다목적 전투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승무원은 공중전 전문 장인이 아니어서 조종사 혼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F-15K도 이제 근대화의 시기이며 역시 고급 이글화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이글의 필자는 말했습니다.
고급 이글화한 F-15K는 F-15J142의 엔진 추력 30% 증가와 승무원 1명이 많은 장점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역시 F-15K 후에 등장한 만큼의 우위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현재 일본의 주력 전투기인 F-15는 양적으로는 200대 1대 60으로 한국보다 우위에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의 공군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일본 항공군사평론가가 분석한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덧붙여보자면 현재 한국 공군은 숫자상 주력인 134대의 KF-16 전투기를 최신형인 F-16V급으로 개량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A사 위상 배열 레이더 및 링크 16의 탑재가 주 개량점입니다. 그렇기에 역시 기계식 레이더만 탑재하는 기존 전투기에 비해 스텔스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12월 F-16PB 30여 대가 KF-16급으로 개량되었습니다. 또한 현재는 한일 모두 스텔스 전투기인 F-35A의 반입이 시작되었으며 1차 도입 수량은 서로 비슷합니다. 일본에 예정된 2차 도입분을 합치면 한국은 일본의 절반 조금 넘는 수량까지만 도입됩니다. 하지만 다만 한국 공군이 1차 120대 도입 예정인 KF-X는 일단 4.5세대급으로 제작되고 있고 추 5세대 스텔스기로 개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F-3은 아직 개념조차도 구체화하지 않아 스텔스 전투기 도입 수량 자체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F-2 지원 전투기를 150여 대 도입하려 했으나 버블 경제의 붕괴로 인해 98대로 삭감되었고 가지고 있던 F-2마저도 동일본 대지진 사태로 인해 다수가 못쓰게 되었습니다. 급유기는 양쪽 모두 보유하고 있어 이에 따른 차이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자전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찰 능력에서는 2020년까지만 일본이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2020년까지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4대 도입을 마무리 중에 있고 5개의 군사위성을 2020년에 개발하게 되어 4대의 고성능 군사위성을 갖고 있는 일본과 비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의 방공호인 엄체호가 19개 비행대 중에 7개의 비행대에만 있어 한국 공군 대부분이 엄체호의 보호를 받는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우세를 조심스레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일본의 육군에서는 더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육상 자위대는 2020년 현재 99식 155mm 자주 유탄포와 203mm 자주 유탄포, 최신 19식 155mm 장륜 자주 유탄포 3종류의 자주 유탄포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99식 자주포와 203mm 자주포의 구동이 소위 말하는 기어다니는 캐터필러식인데 비해 19식 장륜 자주포는 타이어 구동 바퀴식이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육상 자위대의 3종류의 자주포는 장갑의 유무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99식 자주포가 밀폐식 포탑에 155mm 유탄포를 탑재하고 있는 반면 203mm 자주포와 19식 장륜 자주포는 호미와 포가가 노출식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로 운용사상, 즉 사용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말합니다. 99식 자주포는 갑옷으로 덮인 밀폐식이라 포탑을 위한 총알의 직격이나 폭발 등의 파편에서 승무원은 비교적 안전한 차량에서 사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탑은 거대하고 실루엣이 커져 차체 무게도 40톤과 38톤의 74식 전차보다 무겁습니다. 이는 일본의 도로 지반 상태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기 쉽습니다. 한편 203mm 자주포와 19식 장륜 자주포는 탑승자를 보호하는 장갑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근탄과 폭발에서도 탑승자가 부상할 우려가 있지만 차체 높이를 낮게 하면서 차체 무게도 203mm 자주포 28.5톤, 19식 장륜 자주포는 25톤 이하로 억제되어 있습니다. 결국 전고가 낮으면 차량 중량이 가벼워 휴대하기 쉬운 장점이 생깁니다. 원래 19식 장륜 자주포는 긴급 전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륜식, 이른바 타이어 부동을 위해 트럭 등의 일반 차량처럼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도 100km로 장시간 주행 가능합니다. 반면 99식 자주포와 203mm 자주포는 100km 속도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게다가 장거리 이동 시에는 트레일러에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9식 장륜 자주포는 앞과 경고가 낮고 차체 무게가 25톤 이하여서 항공 자위대의 C2 수송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99식 자주포에는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일본 열도의 지반이 약해 오픈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비용 면에서도 저렴하고 조달 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오픈탑을 한다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여름엔 더위를 식히며 쏠 수도 있겠네요. 이래저래 일본의 비행장 엄체호처럼 오픈된 자주포가 일본 전력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것 같. 지난 16일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첫 방문국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NHK는 스가 총리가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다음 달 중순쯤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전임자인 아베 전 총리도 지난 2012년 재집권에 성공한 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가장 먼저 방문했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는 취임 이후 최근까지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주요 국가 정상들과 잇따라 전화로 인사를 겸한 회담을 이어왔습니다. 베트남은 동남아 국가 연합 아세안의 올해 의장국이며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주요 20개국 회원국입니다. 단,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안 한다고 약속해야 스가 방한. 일본이 일제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간부는 언제 현금화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중에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연내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스가 총리 역시 다음 달 중순부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아시아를 잇따라 순방할 계획을 내세우며 한국에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극우파들의 지지를 위해서라도 일제강제징용 문제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스가 총리는 지난 24일 문 대통령과 약 20분간 전화를 하면서 일제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통화 직후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기도 한 가토 가스부 관방장관도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면서도 우주선반도 출신 노동자를 시작으로 어려운 현안 사항이 있다. 여러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향후에도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진일철 죽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일본 기업들이 거부하자 원고 측 요구에 따라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허가했다. 매각 절차에도 돌입한 상태다. 이날의 4인 후 첫 공식 인사. 스가 정권 지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한 의원으로서 스가 정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28일 도쿄 오네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 4인 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인사하면서 스가 요시히데 내각을 응원했다. 아베 전 총리는 컨디션 때문에 임기를 1년 남기고 퇴진할 수밖에 없게 된 일에 몹시 죄송하다며 스가 총리가 훌륭하게 이어 정말 안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약 똑바로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면서 한 의원으로 확실히 스가 정권을 지지한다. 일본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달 20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임 의사를 표명했고 이달 16일 공식 사퇴했다. 한편 이날 같은 행사에 참석한 스가 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뿐만 아니라 전국 최대 국내 초생산 하락 등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국난이다. 하며 국산 경제와 사회경제 활동 양립을 제대로 해내겠다며 정권 운영에 협력을 다짐했다. 한국 관리 국제한 완화, 입국 금지 75개국으로 줄어 베트남, 러시아 하늘길도 열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막혔던 베트남과 러시아의 하늘길이 열리는 등 한국 관리 국제한 조치가 꾸준히 완화하고 있다.
개국을 이끌었지만 한국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 이후 확진자 증가 추세가 꺾이면서 처음으로 80개국을 밑돌기 시작했다. 시설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모리타니아 등 6개국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가장 완화된 입국 제한 조치 검역 강화 및 권고 사항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82개국으로 집계됐다.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던 국가들이 잇따라 입국 제한 문턱을 낮춘 결과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를 해제한 국가도 25개국으로 확인됐다. 그리스를 포함해 터키, 스위스, 프랑스, 포르투갈, 핀란드, 벨기에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부가 현지 공관과 협력해 정부 간 협상을 어려운 성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중국에 이어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 기업인들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신속통로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강도 높은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해온 러시아 역시 27일부터 한국과 정계항공편 운항을 재개해 한국인에 대한 러시아 입국을 허용했다. 러시아 도착일 기준으로 3일 전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입국이 가능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8일 한 베트남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 도입과 항공행 재개 등을 요청한 이후 베트남 발길도 열렸다.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는 항공로 복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온 결과 24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25일부터 인천 하노이, 인천 호치민 노선을 통해 주일에 여객 운항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베트남과 신속통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세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베트남 정부가 요구한 비자, 3일 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 그리고 체류지 확인 등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승객 수송은 10월 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과 협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10월 중에는 기업인 주재원과 출장 목적의 단기 진출을 목적으로 한 신규 비자 발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일본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여기 방지를 이유로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중단했다. 외교 소식통은 세부 협의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면서 조만간 합의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24일부터 29일까지 한국과 신속통로 제도를 도입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잇따라 방문해 진행 상황과 효과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신속통로를 이용해 입국한 한국 기업인은 제도 시행 한 달 동안 1,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